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분기 증시 흐름을 보면 우리 본부장님 예상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기대를 했냐면 제가 작년 초에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다가 작년 여름 때 비율을 좀 많이 다운했죠. 그러니까 낮췄죠. 왜 그랬냐면 배당 성향이라든지 지배구조 문제 이슈를 가지고 결국은 연말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시기가 12월 달 결산 실적이 발표되는 때, 그리고 나서 배당 성향이 다 알게 되는 때, 그게 3월이었어요. 올해 3월요? 그렇죠. 2월 말이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배당 성향이 나왔는데 숫자가 25%로 나와요.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는. 20%대 초반에서. 너무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눌렀던 이유는 물론 경기의 차원에 있어서도 있지만 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도 있지만 사실 PER이나 PBR은 정말 낮잖아요. 네. 근데 이 배당 성향을 올려줘야지 ROE가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균 ROE가 작년이 한 10%인데 예. 올해는 8%대 중반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졌다. 예.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배당 성향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익도 좀 주는데 배당 성향이 많아지면은 ROE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도 대주주의 문제인지 아직까지도 성향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25%의 배당 성향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이 30%대 중반 이상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지배구조 문제 이슈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보다 더 낮으면 밸류에이션의 고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미국의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죠? 배당 성향만 놓고 보면요, 한 40%대 초중반 이 정도 나오는데요. 스탁 바이백,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네. 소각을 더하면 네. 98%예요. 와, 거의 다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이야기네요, 미국은. 네. 근데 우리나라 25%잖아요. 네. 글로벌 평균이 40이에요. 35, 40.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변하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심지어,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고, 자사주, 그러니까 아직은 제도를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실적이 좋다면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익 증가율이 작년이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죠, 작년은. 예, 작년이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익 증가율이 66%, 그 다음에 코스닥이 31%였습니다. 근데 시장은 빠졌잖아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왜 그랬냐? 미리 땡긴 거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올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아주 낮아졌죠. 네. 이제 역기조 효과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미리 빠졌다고 치면 그럼 내년은 어떠냐? 내년에 지금 예측치는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 후반 내지 두 자릿수.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18%.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반영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굉장히 미리 반영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전에도 보시면은 윈터스 카밍 하면서 반도체 주가를 이익은 안 빠졌는데 네. 왕창 빠뜨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이 빠질 거다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안 좋아질 거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경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네. 네. 이익 안 빠지네 하면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좀 시작되는 조짐이 있지 않나.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거의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불만족스러운 건 있죠. 예.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 또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주로 이제 사서 버티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 힘만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수가 이런 걱정들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인들 매수 여력 좀 어떤가요? 네. 충분히 저는 개인들이 시장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국내 자금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일 긴 기간으로 올랐어요. 4년 반 동안 오르는 장입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이때 올릴 때 외국인들은 엄청 팔았어요. 네. 예, 거의 2005년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1400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다 국내 자금의 힘이었어요. 그때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변액보험, 네. 그다음에 뭐 적립식, 펀드 붐이 펀드 좀 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계속 지금 워낙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사서 모으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을 좀 위해줘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정신을 차리고 소액주주들한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안 사면 시장이 레벨업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나중에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낮은 가격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과거의 가치가 이익도 없는데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에서 증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경쟁력을 키웠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주들한테 환원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가격이 안 올라가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또 쫓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도체 경쟁 부분, 파운드리 쪽, 뭐 또 전기차 관련된 쪽, 배터리 쪽 다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주주들을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개인들도 투자를 할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들도 돌아오겠죠. 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거래도 별로 없고요. 계속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배구조 문제 얘기 항상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국내 자금이냐 해외 자금이냐로 따지기보다는 국내 자금이 계속 들어오길 바라고 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올라가길 바란다면 소액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국인 매도세는 뭐 요즘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매수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환율 같은 원달러 환율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중장기적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보통 이 신흥국들이 한 번씩 튀는 시기가 와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과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와 뭐 부채 비율과 이걸 다 계산했을 때 가계를 제외하고요. 정부 부채 비율로 보면 사실 원 달러가 약세로 갈 이유가 별로 없죠. 네.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 신흥국들이 약세로 가고 있어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뭐 여태까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쪽, 요즘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괜찮아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환율 약세들이 신흥국 시장에 나타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죠. 예. 그렇지만,
미국의 달러의 어떤 지금 흐름 자체가 강세로 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좀 더 갈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달러가 더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약세 또는 약보합세의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달러화가. 예. 그러면 원화의 강세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미국 자금이 들어오거나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죠. 네. 왜냐하면 환율이 절하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절상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 보통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는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환율 정도면 한국 주식을 이 정도의 펀디멘탈에서 살 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계속 매도 일변도였다면 계속 매도만 하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점점 이제 뭐 중립 네.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매수를 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지 않을까는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외국인들 많이 팔지만은 그래도 좀 사는 섹터도 있다는데 주로 어떤 쪽을 매수를 하는지 혹시 분석이 됩니까? 사실 그게 왔다 갔다 좀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사다가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그 단기 위주의 투자를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예.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잖아요. 네. 그리고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겠죠. 아.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있지만 사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단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팔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다 팔자. 근데 또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투자 은행들,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맞물리게해서 연결시키면서 이거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를 지금 사고 있고 팔고 있는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조심하시기 좋습니다. 꼭 그대로 추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겨울이 온다 했던 이야기도 결국은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실적에도 계속 주가는 부진하거든요. 네. 지금 언제 정도 돼야 약간 반도체주 색깔이 좀 바뀔까요? 글쎄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섹터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전체 반도체 섹터 자체도 네. 올해 1월 고점 작년 말 고점 대비해서 25% 빠졌어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지수 말씀이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 빠졌었던 이유가 올해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올해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핸셋, PC, 대부분의 반도체 디맨드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서버 디램 쪽까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걱정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국은 공급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말씀. 원자재 예. 네, 관련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가스 같은 가스들 게.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여다봤었을 때는요 반도체 수요가 지금 꺾이지가 않았고요. 계속 지금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보통 차들보다도 훨씬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고요. 이걸 또 좀 더 미래로 생각하시면 자율주행? 네. 네. 이게 연결이 되면 또 엄청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들 메타버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메타버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NFT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 반도체는요. 네. 지금 이 조정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메모리 쪽이 강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력이 있죠.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너무너무 싸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있는데 글로벌로 연결시켜서 있고 또 뭐 지배구조 문제 이슈 가지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엮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을 따라가게 된다. 근데 실적이 안 나빠질 것 같다. 예. 네. 그러면 저는 요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 즉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하고 코스피도 같이 상승하는 주간이 들어온다면 그때 코스피가 3,000을 뚫겠죠? 네. 뭐 3,200 지금 저희가 계산하면 적정 가치가 3,200 정도 나옵니다. 이때 반도체가 안 갈 수가 없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색깔이 지수가 바닥을 잡고 이번에 올라가는 사이클이 온다면 2,700이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지수대예요. 2,700 미만에서는 저는 무조건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200까지 가는 동안에 반도체가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도 시장에 올라가는 상승폭만큼 플러스 알파를 더 올라갈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은 뭐 기대에 좀 비하면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박스권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 반등이 좀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네. 뭐 추세적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만족돼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자, 반도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가 1등인 걸 알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전 마음이 편하죠. 네. 근데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로 들어가면 미국에 테슬라가 있어요. 뭐 압도적인 1위죠. 예. 그 다음에 2위로 따지면 중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한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뭐 경쟁이 요즘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지금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도 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높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터리 경쟁력이 3, 4를 더하면 중국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데 이 뭐라 그럴까요? 고점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장이 높은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가치를 잘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닌데요. 제가 모델을 돌려보면 반도체의 매력도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100%의 매력도가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 50%, 절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느껴지냐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도를 가중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고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쪽은 위험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해서 해요. 왜냐하면 성장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조금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를 전기차 쪽보다는 더 좋게 봅니다. 네. 지금 뭐 고강도 긴축이 예고된 상황인데 네. 이제 본부장님 투자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성장주 70, 가치주 30 이런 쪽으로 변함이 없습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돈을 버는 성장주, 네. 가치주 중에서도 돈을 버는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가치주로 보실 거예요, 성장주로 보실 거예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성장주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네. 전기차 부품 요거는 다 성장주로 저는 포함을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또 ESG도 심지어 성장주로 저는 포함을 시켜요. 그것을 70%. 그다음에 나머지 30%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뭐 철강, 네. 화학, 기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중에서 이제 가치가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뭐 심지어 건설사도 들어가겠죠. 뭐 요즘 조선도 좋다고 하죠. 뭐 조선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30%.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종목 선별입니다.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미국의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미국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원자재를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쪽이에요. 왜? 이쪽이 너무나 눌려 있었다가 지금 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수출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천연가스를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가장 수출 금액이 많은 게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가치주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죠? 또 해외 쪽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업종에 대해서 저는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그럼 포스코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곧 5월이 되니까 2분기도 이제 중반을 넘기는데, 향후 증시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네. 지금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경기가 침체를 할 수 있을 가능성. 네. 만약에 뭐 계속해서 중국이 셧다운 지금 봉쇄 정책을 계속 써요. 네. 여기에 부양책도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실 경기 침체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미국의 입장에서 긴축의 속도가 계속 정말 빨라진다. 뭐 정말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7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긴축의 속도가 뭐 3%가 아니라 5%, 7.5%, 10% 이렇게 올릴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바로 오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럴 때는 그냥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이 증가율이 높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있으면 매출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큰 폭의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 그래서 긴축에 대한 변수, 경기 침체에 대한 변수, 여기에 또 맞물려 있는 정책의 변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터지면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을 시키고 시장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변수들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강도 긴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적 있는 성장주에 주목하자. 이것이 유동원 본부장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한 어떤 시원스러운 분석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